조선 북촌 작은 골목 끝에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월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월서는 10살이었고 까만 눈동자가 영롱한 아이였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월선에게 글을 가르쳤고 시를 읽어주었으며 양반가의 예의와 품격을 잃지 않으려 했었죠. 월선아, 오늘은 맹자를 읽어볼까? 네, 아버지. 월선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우리 월선은 참 똑똑하구나. 나중에 크면 훌륭한 여인이 되겠어. 아버지와 월선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위풍당당한 행차가 월선의 집 앞에 멈춰섰고 가마에서 한 양반이 내렸습니다. 그는 허판서였고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월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허판서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월선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월선의 아버지가 나와 공손히 인사했답니다. 판서나리,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 집 주인이 당신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이 필요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라. 판서나리, 이곳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값은 충분히 쳐주겠다. 은자 100냥이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아내의 혼이 깃든 곳이고 선조들의 땅입니다.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허판서는 코웃음을 쳤고 돌아서며 섬뜩한 말을 남겼죠. 어리석은 자 같으니 나를 꼭 나쁜 사람을 만드는구나. 월선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린 마음에도 허판서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무서운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았고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어찌하시렵니까? 우리가 항상 해오던 것이 있지 않느냐? 역적으로요? 허나 증거로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증인은 매수하면 되는 것이다. 네, 대감마님. 며칠 후 새벽녘 포도청 관리들이 월선의 집을 포위했고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역적을 잡으러 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역적이라니요. 당신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순순히 따라오시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역모 같은 것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갔고 월선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답니다. 괜찮다. 아비는 결백하니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는 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끌려갔죠. 월선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답니다. 월선의 아버지는 의금부 감옥에 갇혔고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역모를 꾀한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역모 같은 것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쓴 역모 서찰이 발견되었고 증인도 있는데 거짓을 고하다니. 아버지는 아무리 항변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역적으로 판결받았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아버지는 처형장에 홀로 섰고 월선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월선은 군중 사이에 숨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의 옷을 입고 형장에 끌려 나왔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죠. 역적 김씨, 최후의 말이 있느냐? 아버지는 군중 사이를 둘러보았고 멀리서 울고 있는 월선을 발견했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월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사랑한다. 월선아, 도망가거라. 형이 집행되는 순간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이웃 아주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월선아, 가면 안 돼.
살고 싶으면 어서 도망가거라. 월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형장에 버려졌고 월서는 밤에 몰래 가서 아버지를 모셨죠. 아버지,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드려서 죄송해요. 월서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고 월선의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무덤에 흙을 쥐었고 그 흙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죠.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답니다. 월선은 하루아침에 천민이 되었고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골목을 지나가던 월선을 한 기생집 주모가 발견했고 그녀를 데려갔죠.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왜 이러고 있어? 부모는 어디 갔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가엾은 것, 그럼 나를 따라오렴. 내가 밥이라도 먹여줄게. 월선은 주모를 따라갔고 기생집에 들어갔답니다. 주모는 월선에게 밥을 주었고 따뜻한 옷을 입혔죠. 너 여기서 지낼래? 내가 키워줄게. 대신 나중에 기생이 되어야 한다. 기생의 길은 아주 험담하단다. 할 수 있겠느냐? 월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주모님. 그래? 착한 아이로구나. 근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월선이에요. 월선이 예쁜 이름이구나. 허나, 이제부터는 너는 월양이다. 월선은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월선의 기나긴 복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린 월양은 이제 20살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월양은 검은고를 타고 시를 짓고 춤을 추는 모든 재주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지혜롭고 총명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그 마음을 잊은 적이 없었죠. 아버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월양은 주머니를 품에 넣었고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월양아, 오늘 저녁에 큰 연애가 있다. 허판서께서 오신단다. 월양의 손이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허판서요? 그래, 새로 관직에 복귀하셨다는데 축하연을 우리 명월각에서 여신다더구나. 헌데 내가 있어 오는 것이다. 아직 기생은 아니지만 허판서를 모셔다오. 너도 알지 않느냐? 이대로면 명월각이 빚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말이더냐? 아이고, 고맙구나. 월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거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꺼냈고 정성스럽게 단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판서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허판서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교활했답니다. 하하, 오늘은 즐겁게 마십시다. 내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니 말이요. 축하드립니다, 판사나리. 바로 그때 월양이 연회장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월양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으며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죠. 허판서도 월양을 보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저 기생은 누구인가? 아직 기생은 아니지만 명월각 월양입니다. 그 유명한 월양이더냐? 소문대로 천하 절세미인이구나. 월양은 허판서에게 다가갔고 무릎을 꿇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허판서 나리께 인사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허판서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월양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가 끓어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어서 가까이에 와서 술을 따라 보거라. 예, 나리. 월양은 술병을 들어 허판서의 잔에 술을 따랐고 허판서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죠. 허판서는 월양을 음침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그의 시선이 닿으니 온몸에 뱀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여 몸서리가 쳐졌답니다. 앞으로 자주 보고 싶구나. 영광입니다, 나리. 하지만 월양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연회가 끝나고 허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월각을 떠났고 월양은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월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흙주머니를 꺼냈죠. 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월양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누구십니까? 나다, 월양아! 월양은 문을 열었고 주모가 들어왔답니다. 그래, 월양아! 판서 나리 잘 모셔보거라. 분명 너를 첩으로 드릴 것이다. 그분의 첩이 되면 더러운 꼴 보지 않고 양반댁 마님처럼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다. 주모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모는 월양의 어깨를 두드렸고 방을 나갔죠. 월양은 다시 혼자 남았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허판서 기다려라. 내 목숨을 걸고 너희 민낯을 천하에 알릴 것이니. 월양은 주모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월양이 비녀전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금비녀를 팔려는데 비녀전 주인의 큰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열량 주겠소. 이 금비녀는 귀한 것이네. 못 받아도 30냥은 받을 수 있는 것일세. 싫으면 마시오. 누가 서방 죽인 부인이라 소문난 금비녀를 사려고 하겠소. 주인장의 큰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여인은 서방 죽인 여인이라는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을 떨고 있었죠. 월양은 주인장의 소리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금비녀가 어찌 사람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는 말이오? 내가 봐도 40냥도 받을 수 있는 금비녀인데 열량을 쳐준다면 속이 너무 시커먼 것이 아니오? 아시는 모르시면 가시던 길 가시오. 누가 서방 죽인 여인의 비녀를 재수없게 사겠소. 나니까 열량이라도 주는 것이오. 어허, 허면 어디 한번 물어나 봅시다. 월양은 여인의 금비녀를 번쩍 들고는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 금비녀를 20냥이면 사겠소? 월양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서로 사겠다고 와우성이었답니다. 허면 30냥에 사겠소? 이 질문에도 사람들은 사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인장 보았소? 금비녀는 파는 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오. 알았소. 여기 30냥이오. 주인장은 여인의 손에 30냥을 쥐어주고는 창피하여 상가 안으로 숨었습니다. 아씨, 너무 감사합니다. 당분간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인은 항상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보았는데 자신한테 당당하게 살라는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양의 당찬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답니다. 사내의 행색은 그리 넉넉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인상만큼은 넉넉하고 인자하게 보였죠. 월양은 여인과 인사를 나누며 몸을 돌렸는데 그만 달려오던 남아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월양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월양을 바라보던 사내가 재빨리 월양의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줬고 월양은 그 사내를 올려다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월양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그녀의 심장만이 콩닥콩닥 뛰고 있을 뿐이었죠. 월양은 윤길의 얼굴을 보았고
맑고 따뜻한 눈빛의 순간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윤길은 25세 남짓 되어 보이는 선비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정신을 차렸고 민망한 자세에 후다닥 일어나 아주 도도한 표정을 짓고 말했죠.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윤길은 월양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여 윤길은 아쉬운 듯 몸을 돌려 걸었죠. 월양은 윤길의 뒷모습을 보다 무언가에 이끌려 그를 불러 세웠답니다. 저기, 선비나리. 윤길은 자신을 부르는 월양의 소리에 피식 웃고는 몸을 돌렸고 얼굴에 웃음은 숨겼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내 이름이 궁금했소. 난 윤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양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오묘했습니다. 윤길은 월양이가 다시 자신을 불러 세워 너무 좋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가시오. 윤길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월양은 그의 뒷모습을 넋놓고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이상하구나. 왜 저 사람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월양은 이런 마음 또한 사치라 생각이 들어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그의 따뜻한 눈빛에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밝은 빛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판선은 월양을 집으로 자주 불렀죠. 허나 허판선은 월양을 곁에 가까이에 두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경계를 했답니다. 허판서의 속에 백년 묵은 구미호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고 드디어 월양이에 대한 경계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은 허판서의 눈빛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고 월양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양아, 너는 참으로 이상한 아이다. 제가요? 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허나 너만은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로워 그랬을 것입니다. 대감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지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으니까요. 그런 내가 불쌍해 보였더냐? 월양은 성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감히 제가 대감님을 불쌍히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외로워 보여서 그만. 월양아, 내가 혼을 내려는 것이 아니다. 너 많은 내 외로움을 봐주었다. 남들이 내 권력을 등에 업으려고 할 때 말이다. 한 가지 너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물어보려 한다. 무엇이 그리 궁금하십니까? 너는 혹시 북촌 출신이더냐? 말투가 양반가 규수 같구나. 월양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저 주모님께 예절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렇더냐? 월양은 술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헌데 제가 북촌 출신 교수처럼 보였습니까? 아, 그것은 20년 전? 허판선은 말을 하려다가 회상을 하는 듯 말을 멈췄고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하, 그때는 내가 한창 때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허판선은 술에 취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월양은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그때 북촌의 땅을 하나 차지했었지. 그 양반이 팔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내 손에 넣었지. 월양의 손이 떨렸지만 참았고 미소를 지었죠. 대감님께서는 많이 가지셨는데 어찌 그리 하셨는지요? 그 땅이 욕심이 나더구나. 난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못 가져 본 적이 없다. 월양은 떨리는 손을 꼭 잡았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허판선은 월양이가 놀란 듯하여 월양이의 어깨를 감싸고는 말했습니다. 월양아, 그러니 나한테 반항하지 말거라. 난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천한 제가 감히 대감님께 반항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내 처소에서 자고 가거라. 대감마님, 오늘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허판서는 껄껄 웃고는 방을 나섰답니다. 혼자 남은 월양은 생각이 복잡해 왔습니다. 오늘이 기회이다. 꼭 증거를 찾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 노을이 방으로 깊게 숨어들고 있었답니다. 월양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허판서를 기다리며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판서는 피곤한 얼굴과 기대 찬 얼굴로 월양이 있는 방문을 열었죠. 노을빛을 담고 앉아있는 월양이가 그리 고울 수가 없었답니다. 아침에 보는 월양이는 싱그러운 매화 같고 저녁에 보는 월양이는 도도한 한떨기 장미 같구나. 퇴청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니다. 월양이를 보니 피곤이 다 사라졌느니라. 월양은 허판서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술 한 잔이 대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허판서는 조정에서 열띤 토론에 많이 지쳐 있었답니다. 월양이는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하구나. 그런 내가 무섭기도 하다. 대감님, 농이 심하십니다. 허판서는 방글에 웃는 월양이를 바라보고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이 참으로 달구나. 허판서는 천천히 움직여 월양이한테 다가갔죠. 그리고는 팔을 뻗어 월양이의 옷고름을 잡아당기고는 단숨에 이불에 눕혔답니다. 아니, 대감님? 월양이는 거친 대감의 손에 온몸은 긴장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고 있는 것이냐? 전 아직 사내 경험이 없지요. 허판서는 그런 월양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으며 온전히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허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월양이는 허판서의 얼굴이 자신한테 다가오는 것이 끔찍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허판서의 머리가 푹 이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월양이는 자신의 몸 위로 뻗은 허판서를 밀어냈답니다. 월양은 다시 옷맵시를 다듬고는 일어났죠. 약이 너무 과했나 보군. 어서 허판서의 비리 장부를 찾아야 한다. 이미 어둠이 깔린 허판서의 집은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월양은 허판서의 서재로 들어갔죠. 그리고 작은 촛불을 들고 안을 살폈습니다. 허나 허판서의 비리장부는 어디에도 없었고 월양이는 마지막 병풍 뒤로 몸을 돌렸답니다. 그때 월양이 무엇을 보았는지 놀라움에 도망을 치려는 찰나 월양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병풍 뒤에 있던 검은 그림자는 월양을 어깨에 메고는 서재에서 나와 돌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판서는 아픈 머리를 잡고 이불에서 일어나 앉았죠. 아이쿠, 머리야? 허판서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고 월양이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월양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허판서는 청지기를 불렀죠. 새벽에 월양이가 갔더냐? 아닙니다. 아무도 나간 사람은 없었지요. 대감마님, 저기 월양이 꽃신이 그대로 있구먼요. 누가 몰라 그러더냐? 꽃신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런 것이다. 혹시 밤사이 누가 보쌈해 간 것이 아닐까요? 내 이놈,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겠느냐? 허판서는 월양이 머물었던 방에 월양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청지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답니다. 허판서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도철을 불렀죠. 내가 해줄 일이 있다. 대감마님, 하명만 하시지요. 도철은 덕망받던 명문가의 선비였지만 아버지가 영모죄로 몰려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도철은 허판서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여 도철은 허판서의 말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행동에 옮겼답니다. 허판서는 그런 도철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월양이 납치되었다.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고 그 자를 죽이거라. 그리고 월양도 죽이거라. 네, 대감마님. 허판서는 월양이 보쌈되어 험한 꼴을 당했을 거라 상상만 해도 피가 치솟는 듯 했답니다. 월양아, 널 죽여 내 마음속에 고운 여인으로 남겨놓아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허판서의 얼굴에는 괴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평소와 같은 냉정함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월양은 꿈틀거리며 잠에서 일어났죠. 아이쿠, 머리야? 이제 정신이 드시오. 에구머니나 당신은 누구요? 아니, 며칠 전 장터에서 저를 잡아준 그 선비 아니십니까? 맞소, 난 윤길이요. 당신이 어젯밤 무슨 짓을 한 줄 아시오? 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윤길이는 오열하는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둘은 모르시는군요. 기생이 되어 복수하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원통하고 비통하실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그리 말하는 것이오? 나 또한 허판서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 모른다고는 할 수 없지요. 월양은 윤길 선비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듯 했답니다. 허면 어제 허판서 서재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아니, 허판서의 치부책을 찾지 못했다면 복수는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이오. 기대했던 월양은 윤길의 말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난 이만 가보겠소. 이곳에 계시오. 지금쯤 나와 당신을 찾는 개를 풀었을 것이오. 난 상관없소. 허판서는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니 다시 돌아가면 돼요. 허판서를 그리 모르면서 무슨 복수를 하려는 것이오. 보쌈당에 더럽혀진 여인을 무슨 이유로 다시 맞이하겠소.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날만을 얼마나 고대했는데. 나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으시오. 월양은 윤길이의 말에 그 자리에 철푸덕 힘없이 앉고 말았습니다. 윤길은 자포자기 한 월양을 한 번 보고는 무심코 밖으로 나갔죠. 한편 허판서의 명을 받은 도철은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다녔답니다. 당신이 어젯밤 허판서댁 돌담을 넘는 자를 보았다 했나? 어젯밤 자다 오줌이 마려 이 자리에서 싸고 있는데 저쪽을 보니 도철은 머슴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허판서댁 돌담이 보였습니다. 돌담을 넘어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헌데 어깨에 커다란 짐을 메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도철은 돈덩어리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되었네. 이 사실은 그 누구한테도 함구해야 할 것이다. 머슴은 돈을 품에 숨기고는 고개만 끄덕이었죠. 그리하여 도철은 돌담에서 이어진 산속으로 흔적을 찾아 걸었습니다. 도철은 돌담 아래 남아있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린 이슬로 발자국은 희미했지만 무거운 짐을 맨 자의 발걸음은 분명 달랐죠. 발 뒤꿈치가 깊게 찍혀 있었고 흙이 안쪽으로 쓸려 있었습니다. 도철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새소리마저 줄어든 정막 속에서 도철의 발걸음만이 규칙적으로 땅을 밟았습니다. 윤길은 움막 안에서 불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젖은 낙엽을 얻는 손놀림이 익숙했죠. 그자는 분명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허판서에 충직한 개이니까요. 그건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먹잇감은 주인이 멈추라 해도 끝까지 물어뜯지요.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고 윤길에 보는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데리고 온 것이요? 차라리 허판서를 죽이고 죽는 편이 좋았을 것이요. 윤길은 증오로 가득한 얼굴로 오열하는 월양이를 향해 걸었답니다. 허판서를 참으로 모르는 것이요. 그날 당신은 죽은 목숨이었어. 도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날 내가 파놓은 함정이 없었다면 말이요. 그 말에 월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렸답니다. 잠시 후 도철은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중턱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연기라니 참으로 하수이구나. 도철은 연기가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윤길은 갑자기 손을 들어 월양을 멈춰 세웠습니다. 쉿!
월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발소리를 숨기지 않고 걷는 소리였습니다. 월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자요? 윤길은 대답 대신 뒤편 비밀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내려가면 좁은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내가 시간을 벌겠소. 당신은 이 길로 내려가시오. 당신은요? 난 한 번은 도철과 만나야 하오. 헌데 당신은 내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어서 멀리 가 계시오. 내가 찾아가리다. 제발 죽지 마시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잔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어서 가시오. 윤길은 도철이 나타날 길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도철의 모습이 서서히 보였고 윤길의 눈빛은 거칠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더냐? 말이 많구나.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숲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죠. 윤길은 숨을 고르고 손에 쥔 칼자루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엔 이미 식은땀이 가득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자를 넘지 못하면 월양도 나도 끝이다. 그때 검은 옷자락이 밤과 하나가 된 듯했고 달빛이 비칠 때마다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죠. 윤길? 아니, 이름이 그게 맞던가. 도철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수많은 죽음을 넘나든 자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돌아가지 못할 테니까. 도철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고 오직 사냥을 앞둔 짐승의 여유만이 담겨 있었죠. 도철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철의 칼이 달빛을 가르며 윤길의 목을 노렸고 운길은 반박자 늦게 몸을 비틀어 간신히 피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길의 팔이 저릿하게 울렸고 도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단번에 느껴졌죠. 역시 허판서의 개답군. 도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을 놀릴 여유가 있나 보군. 도철이 연속으로 3번 숨 쉴 틈 없이 베어 들어왔습니다. 윤길은 뒤로 밀리며 방어했지만 발밑의 낙엽과 돌멩이 때문에 균형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도철의 칼끝이 윤길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튀었습니다. 윤길은 이를 악물었지만 통증보다 더한 것은 이 자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죠. 윤길은 갑자기 몸을 낮추며 도철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도철이 한순간 중심을 잃었고 윤길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도철의 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도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두워졌죠. 제법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얽혀 흘렀죠. 그때 윤길의 옷자락 사이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낡은 옥 목걸이였죠. 도철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린 듯 멈췄죠. 그 목걸이는? 윤길은 도철의 작은 음성이 들렸지만 도철이 멈춰선 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답니다. 하여 칼을 도철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허나 도철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때 윤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도철의 표정은 더 이상 싸울 의지는 없어 보였고 심장을 움켜쥐고 자신의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똑같이 낡고 다른 옥 목걸이를 꺼냈죠. 두 개의 목걸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다는 듯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어머니가. 윤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형제. 비 오는 날 어머니가 두 형제의 목에 하나씩 걸어주던 옥목걸이. 그리고 어느 날 광군에게 끌려가며 흩어져야 했던 그 밤. 형님, 도철의 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넌 길도이더냐? 역적의 자식이 어찌 본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허판서가 나를 구해주며 모든 가족은 죽었다고 했단 말이다. 도철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울분을 참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는 허판서입니다. 저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가족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길도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동생을 몰라보았구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답니다. 도철은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목걸이를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죠. 형님, 어찌합니까? 도철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어리석어 동생을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 길도야? 허판서를 반드시 끝내다오. 형님, 저와 같이 해요. 도철의 무릎이 땅에 닿았고 이내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달빛 아래 두 개의 똑같은 목걸이가 피에 젖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길은 도철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멀리서 산 아래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빛은 허판서의 죄가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임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죠. 이 밤 허판서가 만든 가장 잔인한 함정은 형제의 피로써 끝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길은 형을 의원에게 모셔가고는 월양이 향한 곳으로 갔답니다. 그곳은 절벽 끝 작은 암자가 있었고 윤길의 발걸음은 저벅저벅 무겁기만 했죠. 암자에서 내려다본 산새는 옥빛 하늘 아래 겹겹이 물결치듯 이어지고 맑은 바람과 햇살이 봉우리를 어루만지며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내려다보는 윤길의 마음은 답답함이 가득할 뿐이었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월양이의 말은 윤길이의 답답함을 풀어줬죠. 나리,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능구렁이 허판서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윤길은 뒤돌아 월양이를 바라보았고 함께 하자며 내밀어주는 작은 손이 윤길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윤길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윤길은 암자 구석에 놓인 바위에 앉아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과 형이 도철이라는 사실까지 말했죠. 그리고 월양도 자신이 기생으로 살아야만 했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먹먹한 마음을 위로하듯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판서는 도철이 보이지 않자 사방팔방으로 찾았죠. 헌데 도철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이런 못난 놈. 이렇게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 변을 당한 것이다. 대감마님 그런 듯합니다. 하여 도철을 대신할 놈을 준비했지요. 역시 자네는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어떤 녀석이더냐? 지금까지 시킨 일은 늦어도 3일 안으로 처리했다지요. 어허,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잠시 후 허판서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윤길이라 합니다. 윤길은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말로 인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당돌한 자가 있나? 어서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지 뭐 하는 것이요? 아니다. 난 당돌해서 좋구나. 난 당돌한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는 용서가 되지 않지. 윤길이 뒤돌아 방문으로 나가려는 찰나 허판서는 그를 세웠습니다. 도철이 살아있다면 죽이고 월양은 잡아오거라. 윤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철과 월양은 죽었습니다. 뭐시? 아니, 월양이가 왜 죽었더냐? 누가 도대체? 대감마님을 누군가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 측근들을 먼저 죽인 것이 아닐까요? 누가 나를? 허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허판서는 이불에 누워 푸릇푸릇한 월양이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고 점점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났죠. 허판서는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방 안은 안개로 자욱했고 방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서히 열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죠. 아니, 이것이 꿈이야? 생시인 것이야? 대감마님, 저를 잊으셨나요? 아니, 월양이가 아니더냐? 내가 사람인 것이냐? 귀신인 것이냐? 어서 좋은 곳으로 가거라. 제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대감님뿐입니다. 허판서는 아무리 예뻐한 월양이지만 귀신이 되어 꿈에 나타난 월양은 끔찍했답니다. 그래,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성황당에 가면 돌틈 사이에 제 옷고름으로 묶어놓은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하로 가져가 대감님이 직접 신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감님께서 아주 큰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방문이 활짝 열렸고 병풍이 흔들렸죠. 허판서는 너무 놀라 사방을 바라보았고 월양이가 있던 자리를 보니 월양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바람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잠자리가 뒤숭숭하구나. 날이 밝으면 성안당으로 가봐야겠다. 허판서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새벽 이른 아침 대감님, 시키실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시키면 되는데 어찌 이런 곳까지 직접 오셨남요? 어젯밤 꿈이 이상하여 확인 차온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맨 끝 돌틈에서 연분 홍색이 보였죠. 그 색은 분명 월양의 옷고름 색이었습니다. 허판서는 서둘러 돌들을 옮기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보자기로 단단하게 쌓여 있었고 옷고름으로 더 한 번 묶었죠. 어서 풀어보셔요. 허판서는 그 장부가 무지 궁금했습니다. 허나 밤에 나타난 월양이가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나 펴보지도 못했답니다. 아니다. 월양이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줘야 하니 관하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허판서는 진심으로 월양이를 사랑했답니다. 그 누구도 곁에 두지 않던 허판서였지만 월양이만은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허판서는 장부를 가지고 가나 사또한테 줬죠. 허판서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왔습니다. 허판서는 옷고름에 묶인 것을 사또한테 내밀었답니다. 사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장부 내용을 확인했죠. 사또의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사또께서 바쁘시니 전 이만 가보겠소. 아닙니다. 허판서 대감님. 무슨 일이요? 여봐라, 이 죄인을 감옥에 넣거라. 밖에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어와 허판서를 포승줄에 묶었습니다. 사또, 내가 누군지 모르오? 압니다. 허판서는 들으시오. 월양은 20년 전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그제야 월양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허판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피가 빠져나간 얼굴, 떨리는 눈동자.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했던 권세도 그를 감싸던 허울 좋은 말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사또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 대감은 힘없는 상인의 땅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시켜 누명을 씌웠고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은 죽게 만들었소이다. 그 여인의 딸이 바로 월양이었소. 허판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월양이가 그 아이였단 말이요? 사또는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수십 년간 허판서가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땅을 빼앗은 기록,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 그리고 그 모든 거래에 허판서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들 사이로 고운 한복 옷자락이 들어섰죠. 월양이었습니다.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허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월양아, 살아 있었구나. 월양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억울함을 돌려받으러 온 월선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관아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길이었습니다. 윤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사또에게 절을 올렸고 월양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윤길,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부로 허판서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한다. 죄는 백성 앞에서 낱낱이 고하라. 포졸들이 허판서를 다시 끌어일으켰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죄인의 신세로 끌려갈 뿐이었죠. 허판서가 끌려나가자 관아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숨이 풀려나는 소리 같았답니다. 며칠 뒤 허판서의 죄는 한양에 낱낱이 알려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두려움이 아닌 경멸로 입에 올렸습니다. 월양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윤길이 조용히 함께 있었죠. 어머니, 이제야 다 끝났어요. 윤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윤길과 월양의 옷이 스쳤고 그 스침은 더 나은 인연을 준비하는 듯했답니다. 그렇게 1년 후 윤길과 월양은 꽃피는 봄날 혼례식을 올렸으며 도철은 사람들 틈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